이번 시간에는 실기 45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36번 보실게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4번에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그랬죠. 식사를 한 후에는 일반 식사를 해도 30분 앉아있어야 되고 콧줄로 하는 이런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도 30분 정도 앉혀둬야 돼요. 1번에 영양액을 차갑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차가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가운 영양액을 주면 통증을 유발한다 그랬죠. 통증 유발. 예, 그리고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의 고정이 아니고 위장보다 높게 한다. 위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돼요. 그래야 중력에서 잘 들어간다 그랬죠. 5번에 영양액 주입 후 청색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고 잠그고 뭐를 해요? 잠그고 보고한다. 37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이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 앉아요. 식탁에 앉았을 때 팔꿈치는 식탁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턱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긴 후 어디 쪽으로? 몸 쪽으로, 가슴 쪽으로 당겨야 돼요. 가슴 쪽으로 당긴 후 결국은 그 자세는 뭐예요? 고개를 숙이는 자세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2번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닿게 해야 되겠죠. 닿게. 그래야 안정적으로 앉아서 먹을 수 있겠죠.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 가슴과 배꼽 사이 높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 없으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팔받침 있어야 되고 등받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받이, 엉덩이는 등받이 깊숙이, 의자 깊숙이 앉아야 돼요.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2번이죠.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가루약은 음식에 섞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 물로 녹여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금식을 하더라도 혈압약 복용은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 수분 섭취를 많이, 그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야 되고요. 빠르게 흡수되고 또 잘 삼킬 수 있도록 수분의 양은 늘려줘야 되고요.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멈추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먹는 거를 멈추고 보고한다. 39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다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약은 햇빛이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서늘한 곳에 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계량컵에 따라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원래통에 보관해서 실온 보관해야 되고요. 아니면 냉장 보관해라 하는 물약이 있으면 그건 냉장 보관해야 돼요. 이래부시 주사로 재워서 보관하면 안 되고, 또 오랫동안 먹지 않나 해서 냉동 보관하면 얼어버리죠. 먹을 수가 없어요. 용량을 추가해서 다른 약은 버린다가 답이에요.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비루가는 뭐예요? 안경 쓰면은 안경테 닿는 부분. 눈에서 코로 통해져 있는 구멍. 비루관. 그래서 이 안약이나 물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 비루관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안연고라고 써 있으면, 안연고라고 써 있으면 비루관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연고인지 안약인지 보고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1번은 투여 전에 솜으로 닦는 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거고, 대상자에게는 위를 쳐다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한 거, 윗눈꺼풀이 아니라 아랫눈꺼풀인 하안검, 요거를 아래로 당기면 결망낭이 보이죠. 결망낭 중앙에다 넣어야 되는데, 물약은 위에서 2cm, 연고는 눈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2cm. 안약이랑 안연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41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1번은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 깔면 안 된다. 이동할 때는 의자 끝에 걸쳐 앉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앉아요? 의자 깊숙이. 의자 깊숙이 앉아야 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일어나서 일으켜 세운 후에 90도 돌려 앉힌다. 이렇게 했죠. 발받침대를 접어야지 이동할 때 발에 걸리질 않아요. 4번은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닫아둔다. 닫아두는데 닫고 나서 뭐예요? 문 밖에서 뭐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중간중간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말을 시켜야 돼요. 5번의 배설 후 뒤처리는 전적은 틀려요. 전적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예요.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치매 대상자는 배변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압력 저하. 진압력은 뭐예요? 사람, 시간, 장소, 이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거를 진압력이 저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진압력은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대한 거는 장소죠, 장소. 이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면 배설의 욕구가 있구나라고 하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은 배변 욕구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로 안내하는 것이 옳죠. 4번은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낮에라도 화장실 갈 수 있으면 화장실로 가고, 이동 변기가 가능하면 이동 변기 해야 돼요. 무조건 기저귀 채우는 건 아니고, 변비가 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관장하진 않아요. 한 3일 정도 변을 못 본다. 그러면 4일째 정도 됐을 때는 관장을 하기도 해요.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네.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간이변기는 침상 변기예요. 누워서 침대에서 변기를 대주는 게 간이변기죠. 그래서 이 간이변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재질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탕 소독, 뜨거운 물 해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뜨거운 물을 붓는데 변기가 우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열을 못 견디면 안 되니까 열탕 소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 소독할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기는 매번 세척한다. 매번 세척한다. 뭐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5번에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되죠.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침상 배설 도움 원칙 보시면 열탕 소독 가능한 변기를 사용해라.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하고 소독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서 뭐를 해요? 스크린, 가림막을 가려줘야 되겠죠. 배설 후에 즉시 확인하고 방치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44번 유치도뇨간에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번에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아야 되겠죠. 이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문제는 감염이 제일 문제예요. 감염. 그래서 이 소변주머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감염은 요로 감염이에요. 방광 쪽에.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변백이 있죠. 소변백 밑에 소변 버리는 데가 배출구예요. 소변을 버리고 나서 이거 잠그고 여기를 알코올솜으로 닦아서 백에 여기에다 끼워놔야 돼요. 바닥에 닿지 않게.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청결을 유지한다.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씩 교체해요. 2주에 한 번씩 교체. 그럼 뭐 소변 주머니는 매일 세척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세척 안 해요. 그냥 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소변쯤에서 냄새가 난다 해서 주머니를 세척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심하다라고 하면 백을 교체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척은 안 해요.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 비우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차기 전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스가 있어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이렇게 백에 공기가 차요. 너무 많이 차면 소변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공기 찬 것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찬다. 그러면 그때 버리면 돼요. 그리고 도뇨관과 소변주머니는 뭐냐면 방광에 소변줄을 꼽아놨어요. 그리고 요 소변백하고 연결을 해야지 되겠죠. 요게 연결관이에요. 도뇨관과 소변줄의 연결 부위라는 거는 요 부위예요. 요거를 빼고서 소변을 거꾸로 버리면 여기가 다 오염이 되죠. 그래서 분리해서 소변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출구를 통해서 소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출구 소독은 알코올솜으로 하고 소변백은 아래로 위치하는데 어디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변주머니는.
4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협조가 불가능한 사람은 옆으로 돌려요.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릎 세우고 뭐를 해요? 엉덩이를 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 안 되고 피부에 발적이 발견되면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냄새 안 나게 한다고 기저귀 단단히 조이면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겠죠. 눌려가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래서 기저귀 교환 원칙 협조 불가능하다. 그러면 옆으로 눕혀서 교환하고 피부 청결 유지하고 뭐 욕창이나 뭐 발진이나 이런 거 있는지 교체할 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즉시 교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사용 금지이다. 4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이죠.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구역질 나죠. 그리고 똑바로 눕힌 자세가 아니라 상체를 올린 자세, 반자위, 그리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굴 수가 없어요. 그죠? 못 헹구죠. 물 주면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손가락으로 입 벌리다는 물려요. 그래서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를 물기를 제거하고 그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삼키는 기능이 없거나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생리식염수는 물이잖아요. 물. 그걸로 인해서 흡인, 질식의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 브러쉬로 가볍게 닦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 구강 간호는 흡인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물 있으면 안 돼요.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물로 헹구지 않는다.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47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발에 튀누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손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해요. 미지근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가둬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깨끗이 닦아서 건져내는데 알코올이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는다. 티누는 의료진이랑 상담해야지 맘대로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직 양말은 안 좋아요. 면 양말을 챙기면 되겠죠. 48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 후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몇 번이에요? 1번에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따뜻한 우유, 물, 음료 이거를 먹여야 되겠죠. 목욕할 때 막 땀도 나고 이러니까 수분이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 후에는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목욕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20에서 26도는 실내 온도예요. 실내 온도이고 목욕물의 온도는 3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말초에서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고
머리는 목욕 후에, 목욕 후 욕조 밖에, 욕조 밖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게 되는 거죠.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해서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감기는 게 아니라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긴다는 거예요. 49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준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에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준다. 눈썹을 면도칼로 깎으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죠. 그리고 면봉으로 귀지를 닦아내는 거는 귀 안쪽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준다 그러면 요거는 맞아요. 귀 입구는 맞는 거예요. 입술과 그 주변은 알코올솜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는다. 입술은 비눗물로 닦는데 눈 주위는 비눗물 안 돼요. 눈 주위는 비눗물 안 된다. 5번은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쪽, 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 눈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있는 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수건의 다른 면으로. 예. 그리고 코 주변, 콧방울, 코 안쪽 이거는 다 닦아주는 거는 정상적인 케어의 범위예요. 근데 콧방울,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이것도 나오지만 코털은 코 밖으로 삐져나온 것만 깎아준다. 그것도 잘 나와요. 코털. 코털 나오는데 코 안쪽까지 자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코털은.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만 잘라준다. 5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지금 왼쪽이 마비인데 벗긴대요. 옷을 입히고 벗기는 거는 입마 벗겨내죠.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근데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수액이나 머리는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근데 지금 건이죠. 왼쪽이 마비라 했으니까 벗을 때는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수액이나 머리는 가운데예요. 문제를 볼 것도 없이 수액이나 머리가 나왔다 그러면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이때 어느 쪽이 마비이고 벗기냐 입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도 있고 수액도 있다. 머리도 있고 수액도 있다. 보니까 티셔츠에 수액이에요. 그러면 수액은 건강한 쪽 팔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럼 건강한 팔이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건강한 팔이죠. 여기 마비잖아요. 여기 왼쪽은 마비예요. 왼쪽 마비. 오른쪽이 건강해요. 그러면 오른쪽 팔 수에 이렇게 건강한 팔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머리 왼쪽 팔. 머리나 수액은 어쨌든 팔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액이나 머리 한 개만 나와 있으면 그냥 머리나 수액 가운데 있는 걸로 찾으면 되는데 머리도 있고 수액도 있다. 티셔츠의 수액은 머리도 있고 수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건강한 쪽 팔에 수액이 딸려 다니면 돼요. 벗든지 입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죠. 앞바퀴를 드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도로 턱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근데 내려가는 거는 뒤로 돌아서 뒷바퀴 내려오고 앞바퀴 들어서 내려야 되는 거죠. 지그재그는 언덕,
언덕이라고 나오고 뭐 가파른 길, 언덕이나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나오면 지그재그예요. 근데 내리막은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그래서 앞바퀴 들고 내리는 뒤로 돌아서 도로턱 내려오는 거랑 지그재그일 때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는 짝을 잘 맞춰서 나와요. 요거 뒤로 돌려 뒷걸음을 이동하는 거 뭐예요? 언덕 내려올 때, 도로턱 내려올 때, 그죠?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요 그림 보시면 항상 옮겨가는 물건은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된다 했죠. 돈이 안 됐어요? 51번 안 풀고 갔습니다. 51번, 52번이요. 넘어갔어요. 어디로 사라졌네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예,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그거는. 54번 보실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라 그랬어요. 건강한 쪽에 옮겨갈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여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건강한 쪽에 침대가 있어야 되니까 이동하는 휠체어 위치는 침대 옆에. 그죠? 요게 베개예요, 베개. 55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마비된 쪽 가슴, 2. 마비된 쪽 허리, 3. 마비된 쪽 엉덩이, 4. 건강한 쪽 허리, 5. 건강한 쪽 엉덩이. 보행벨트의 위치는 허리예요. 허리.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마비된 쪽 뒤예요. 뒤.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불편해요. 벨트는 허리에 차고 요양보호사 위치는 뒤에 쓰는데 불편한 쪽 뒤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야 되겠죠. 56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목욕 리프트 나오면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한다. 요거 있죠? 충전용 배터리.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57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번의 무기력감. 감염이나 탈수가 있는 대상자는 체액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전신의 상태가 좀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기운이 없고 무기력감, 쇠약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탈수 주요 증상 보시면 무기력감, 물이 별로 없으니까 갈증이 나겠죠. 갈증이 나고 먹은 게 없으니까 소변량은 감소하고 피부는 건조하고 쭈글쭈글해지고 혈압도 떨어져요. 58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이 무거운 그릇을 식탁 위에 놓아준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진은 예측이 어려워요. 사전에 대비하는 거가 안전교육이나 비상시에 대응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가스밸브는 잠가놔야 되고 무거운 그릇은 어디에 놔요? 무거운 거는 뭐 바닥이나 아니면 뭐 깨지기 쉬운 물건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방송국의 위치까지 알 필요는 없죠.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다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한쪽 손이에요. 양쪽 손 번갈아며 짚고 나간다는 틀려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을 짚고 나가다가 손을 바꿨는데 헷갈려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짚었지? 그리고 왼손 짚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화재 시에는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한쪽 손을 벽을 짚고 나가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안 된다 그랬어요, 화재. 그리고 코와 입을 감싸고 자세는 최대한 낮추며 이동해야 돼. 연기가 위로 가니까.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의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조개죽은 50도가 아니라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부, 내부 여기까지 속에까지 다 가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해동을 하면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냉동식품은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해동이에요. 고기 같은 것도 냉동실에 넣었다 실온에서 해동시키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넣어놔요. 냉장고에서 녹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생선은 바로 먹을 거 아니면 냉동실에다 얼려야 돼요. 냉장실에다 일주씩 놓으면 쉽게 부패할 수가 있다. 달걀 껍데기에는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씻어서 조리하는 것이 좋고 미리 씻어서 보관하면 껍데기의 보호막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하기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가 맞는 거예요.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면이불은 햇볕이에요. 면이불은 햇볕. 그런데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아니라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 말려야 되고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자세 유지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침구는 대상자의 피부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염이 됐는지 쉽게 확인하려면 색이 진한 것보다는 옅은 시트가 더 좋다라는 거죠. 침구를 선택할 때는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면. 매트리스는 탄력성이 좀 적당해야 되고 오리털은 그늘에서 건조, 맨이불은 햇볕에 건조해요. 이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이다. 햇볕 아니고. 6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관공서 방문, 은행 가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죠.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안 먹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근데 1번의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랬죠? 모든 약물은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약물 부작용은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거가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시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변경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드셔야 된다라는 틀리는 거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게 아니라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이런 인지 기능은 좀 나빠지는 거를 좀 늦추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 3번이죠. 못 잠그게 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방은 가족의 방이랑 가까워야 되고 화장실이랑 가까워야 돼요. 난간에는 어두운 테이프가 아니고 밝은색 형광 테이프가 좋다라는 거죠. 눈에 잘 띄는 밝은색 형광 테이프가 좋다. 그리고 방 안에는 못 잠그게 해야 되겠죠. 방문을 잠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4번은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가 아니라 막대형 문고리가 좋다는 거죠. 막대형. 이 막대형 문고리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안에서 잠그더라도 젓가락으로 여기 구멍을 누르면 문이 열려요. 밖에서도.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2층보다는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2층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단 끝에는 뭐를 설치를 해요? 계단 위에 끝에다가 간이문을 설치를 하면 좋다. 간이문.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방향감각 저하, 판단력 저하로 인해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본인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잠그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잠그고 근데 밖에서 잠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뭘 돌려가지고 잠갔잖아요. 그럼 밖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라도 못해요. 그거를. 그럼 못 나와요. 본인이. 그래서 잠그는 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대형 문은 필요시 외부에서 열을 수 있죠. 이런 문은 안 되는데 둥근 문고리는 설치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수면 상태를 관찰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낮잠을 자면 커튼을 쳐주면 더 자겠죠. 커튼 젖혀야 되고 취침 전에 카페인 들어있는 거 주면 안 돼요. 녹차 제공 안 된다. 낮에 졸고 있을 때는 말을 걸어야죠. 그죠? 깨우고 산책 갔다 오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걸 해야죠. 또 밤에 배부르면 잠 더 안 오죠. 치매 대상자는 수면 장애가 있어요. 밤낮이 거꾸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순히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을 해서 환경,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수면 상태를 관찰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수면 관리는 낮에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밝은 환경을 유지해주고 밤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낮잠은 최대한 잠 안 자게 최소화시키라는 거고요. 원인 관찰,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되겠죠. 66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를 뭐라 그러면 주의 환기라고 그래요. 주의 환기. 다른 거를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거를 행동을 하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비하하는 치매 대상자는 불안감, 진압력 저하, 또 익숙함에 대한 욕구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걸 억지로 막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야?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거가 주의 환기예요. 그래서 과거 기억, 옛날 건 기억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회상요법이 치매 대상자의 불안을 줄여준다. 왜냐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 그래서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치매 환자가 배회를 한다. 안정감을 제공하고 회상요법 활용, 관심 전환. 관심 전환은 주의 환기라고 그랬어요. 안전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이죠. 뭐예요? 도둑망상. 치매 대상자가 뭔가 잊어버렸다 그러고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어, 이때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할 때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함께 찾아주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불안 대응, 공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께 찾아보고 현실 확인에 도움이 되고 논리적 설득 이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설명한다 나오도 답이 틀려요. 치매 대상자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뭐 설명한다 이러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설명을 한들 금방 잊어버려요. 68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파괴적 행동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찾으면 돼요. 몇 번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5번이죠? 치매 말기에 시작된 행동이 자주 일어나고 한 번 발생하면 오래 지속되고 우울증 나타나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멈춰요. 이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파괴적 행동 특징.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불안, 통증,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중지하고 억지로 제지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죠. 이런 파괴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도 하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런 거 자주 나타나는 게 특징이 있다. 예. 근데 이제 행동이 이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단한다라는 거죠. 69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5번이죠. 이건 뭐야?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반응. 감정을 공감하고 관심을 안정적으로 대화를 전환해서 회상요법. 그게 가장 적절하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할아버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의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 무서운 감정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70번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1.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지매 대상자의 성적 행동 문제는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리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의 주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이 대상자를 여자 대상자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71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작업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중증 인지장애요. 잘 모르죠.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 두들겨야죠. 답은 탬버린 연주하기. 그죠? 복잡한 사고나 계산 활동은 어려워요. 중증 인지장애자들은. 그래서 뭐 장구치기, 탬버린 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들기고 하는 거. 그런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7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노인성 난청이죠. 노인성 난청 잘 나와요. 밝은 곳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한다. 잘 보일 수 있게. 이거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식사하셨어요? 라고 제스처를 취하면 귀가 잘 안 들리더라도 행동을 보고 나한테 밥 먹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소용이 없겠죠. 밝은 곳에서 해야 되고 입모양을 봐서 입모양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노인성 난청은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성 난청은 고음을 못 들어요. 고음을 못 듣고 저음을 잘 듣는다. 그래서 저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는 정면에서 입모양 잘 볼 수 있게 천천히 말을 한다. 주변에 소음이 없어야 되겠죠.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요양보사는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니까 스웨터가 입고 싶으니까 자꾸 숨긴다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찾으러 가야 되겠죠. 74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살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몇 번인가 보세요.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시각장애자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뒤에 설명하면 안 되고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 그래서 컵은 3시 방향에 있습니다. 수저는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왼쪽 설명하는 거는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대상자를 만나서 어깨를 두드리로 말을 시키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해야 된다. 두드리는 게 아니고. 75번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진압력은 뭐예요? 사람, 시간, 장소라 그랬죠? 그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진 사람이니까 화장실을 못 찾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해야 돼요. 시간, 장소, 사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건 짧고 명확해야 되고 현재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라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아침약 드실 시간이라면 간단하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또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까 그 사람 누구세요라고 하면 기억 못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가 아니라 여기가 불편하신가요?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가 아니라 위에 명치 쪽도 눌러봐가지고 손으로 짚으면서 여기가 불편하세요 해야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지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 드실게요 그러면 점심 안 먹고 바나나 먹고 있다. 앞에 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가나다라 중에서 몇 번이에요? 1, 2, 3, 4, 5로 대답해 주세요. 예, 3번에 다죠, 다. 다는 여기가 뭐예요? 명치. 요거는 배꼽. 배꼽과 명치 가운데 주먹을 져서 엄지손가락 쪽의 방향으로 대주고 뒤로 당겨서 후상방 뒤로 당겨서 위로 해서 하는 게 하임리 비법이죠. 질식 대상자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질식의 증상은 목을 움켜져요. 어떻게? V자로. 이렇게 V 사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기침을 잘 못하거나 하게 되면 아주 약하게 해요. 숨쉬기 어렵고 또 이 기도가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임리법 하기 전에 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침을 크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임리법을 해야 돼요.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가장 먼저 화상 케어일 수 있는 얼굴 쪽에 화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와 입술에 화상이 있는 사람은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쉬면서 이 화기, 열기로 인해서 기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화상을 입으면 기도가 붓죠. 그러면 갑자기 숨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코와 입술 화상인 사람이 가장 응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병원 이송이 필요한 화상자는 얼굴 화상, 코, 입, 목 부위 화상, 기도의 화상이 의심이 된다. 아니면 아주 범위가 넓다. 화상의 범위가 넓다.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사이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쇼크 버튼 누르려고 할 때 대상자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같이 전기에 감전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같이 전기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분석을 할 때
리듬 분석할 때랑 쇼크 버튼 누를 때는 손을 떼야 돼요. 리듬 분석할 때는 손을 대고 있으면 대상자의 심장이 뛰는 건지 내가 이 대상자를 만져서 이 움직임으로 해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듬 분석할 때 손 떼야 되고 제세동 버튼 누를 때 전기 충격을 줄 때 이때 또 손을 떼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시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대상자와 접촉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르는 사람은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쇼크를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1번 보시면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패드를 부착을 한 후에 리듬이 분석이 되겠죠. 기계하고 대상자하고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패드잖아요. 패드. 패드를 부착을 해줘야지 리듬이 분석이 되는 거고 분석 중이다 라고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죠. 리듬 분석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막 해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세동을 시성을 해요. 충격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D라고 그래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AD라고 그래요. 영어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해요. 패드 부착은 어디에? 오른쪽 빗장뼈. 오른쪽 빗장뼈. 또 왼쪽 겨드랑이 중간.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자동차에 탔을 때 안전벨트 묶는 위치.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안전벨트 이렇게 묶잖아요. 운전자는 이렇게 묶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버클이 있잖아요. 그죠? 조수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벨트를 묶잖아요. 그 위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리듬을 분석하고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쇼크가 필요하겠죠? 그럼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쇼크를 시행하고 이 제세동을 누른 다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가슴 압박. 즉시 가슴 압박. 근데 시험에 그게 나와요. 이 쇼크를 시행한 다음에 대상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이나 상태를 확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해야 돼요. 얼마 동안? 2분 동안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2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리듬을 분석을 해요. 심장이 이제 뛰는지 안 뛰는지. 그래서 또 안 뛰면 또 눌러야 돼요. 제세도. 이게 반복이 된다. 언제까지?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80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의식하기. 라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1번. 자, 4번이 1번이에요. 의식 확인. 대상자의 어깨, 빗장뼈를 두들기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도움 요청.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가슴 압박. 가슴 압박. 4번은 인공호흡.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오면 많은 제세동 실시. 그쵸? 그래서 요 제세동 실시는 맨 마지막 똑같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의식학인데 라예요. 라는 하나밖에 없다. 가나다라 문제 나오면 맨 앞이 보고 맨 마지막이 뭐냐. 요것만 딱 봐도 거의 한 80%는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실기 45문제 했고요. 틀린 문제는 다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